공여장 대표 유병만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어업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파도상자라는 앱을, D2C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저희는 단순한 그 어부 D2C 모델, 그 어부가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그 커머스 모델을 넘어서서 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파이낸싱까지 도전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어부 D2C에 먼저 주목했던 이유는 어부가 거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낼 때 그 조업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조업 데이터가 있어야만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장기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고요. 파이낸싱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어, 상업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 D2C 시장은 4.5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 업파이낸싱 17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부 D2C부터 검증을 했고요. 어부가 잡아서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는 모델입니다. 그 시장 규모는 앞서 말씀한 4조 2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어, 어부도 잘할 수 있는 신선 단순 가공 소비 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시장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들은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구매하실 때 가격보다 더 높이 중요하게 보는 게 품질이거든요.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선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신선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없는, 안 해도 되는 모델을 만들자.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시간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 협상권이 없는 게 가장 현재 기존 유통 채널에서 가격 협상권이 없는 것이 어가소득을 낮추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 협상권을 돌려주고 직거래가 가능한, 어부도 참여할 수 있는 직거래가 가능한, 어부가 직거래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유통 시스템은요, 어, 어, 이게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수산물이 유통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짧은 그 유통 기한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미 사와서 팔려고 하면은 120개를 팔려면 그러니까 100개를 팔려면 120개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유통기한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설 비용이 생겨서 팩스가 늘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늘어나고 뭐 어부가 2,800원에 고등어를 팔아도 소비자에게 8,800원에 전달된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재고와 시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기존의 유통 시스템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DX의 시작인 잡자마자 보내는 어부티 큐시였고요. 회원 입장에서 오늘 조금 요청하시고 그리고 상황 알림을 받은 다음에 보통 평균 2일에서 3일 이내에 수령하십니다. 저희 거래의 80%는 이틀 안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손도 확인할 필요 없고요. 어부는 수익이 늘고요. 유통시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즈니스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제품 시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누적 거래거래는 100억 원을 돌파했고요. 누적 가입 어부는 왼쪽에 보신 게 저희 어부 네트워크 표거든요. 200명의 어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23만 명의 누적 가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지금 액티브 유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리마케팅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2025년 재구매자 비율이 평균 82%예요. 저희가 작년에 많은 그 광고료를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에 82%였고 24년도에 75%인가. 그래서 굉장히 재구매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는 표는 월간 구매자 중에서 가입 후 누적 구매를 10회 이상 하신 회원들의 숫자인데, 구매자의 숫자인데,
10회라면 이제 최소한 9번 재구매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분들의 숫자가 슬라이트하게도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 스케일업을 지금 성공한 팀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PMF 검증을 완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팬덤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월간 단골 구매자 수 저희가 이제 단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6회 이상 구매 그래서 5번 이상의 재구매를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 100회 이상 하신 분도 있고 300회 이상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상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25년에 거래 금액을 마케팅 비용을 줄였더니 단골 구매자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졌다. 이 얘기는 단골들이 이탈수가 적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25년은 전년 대비해서 5% 단골이 성장했는데요. 그에 대비해 전년 대비 광고 지출은 8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그 팬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유닛 이코노믹스도 완성이 됐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CAC가 지금 판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객을 획득해서 그 사람이 비용까지, 사는 순간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2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수료 2%에 관련된 연동 변동비를 빼고 최종 수익률이 8%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고객을 획득해서 3번 이상 사게 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데 앞서 살펴보셨듯이 5회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꽤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 효율성을 좀 더 측정하기 위해서 CAC LTV 비율을 구해봤는데요.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단골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단골들만 했을 때 1대 87이고요. 이 옆에는 모든 이제 계산식들을 위한 팩터들이고요. 요 밑에 왼쪽에도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계산식은 뭐 AI를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검증을 해서 틀리진 않았던 계산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골에 대한 이제 구매 기준에서 1대 87인데 보통 커머스에서 가장 잘하고 그러니까 적정수준이 1대 3이에요. 그거보다 크면 사실상의 마케팅 과소라고 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구매 금액이 아닌 실제 요 최종 수익률로 해서 1대 7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본 효율성을 완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왼쪽이 이제 저희 주요 지표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시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색깔칠한 것만 일단 보시면 거래량이 작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가격을 많이 낮췄거든요.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순손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도 데이터는 저희 25년도의 순손실이랑 영업이익은 저희가 12월에 1차 때 예측했던 범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근데 거래량이 횡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출도 그렇고 순손실 비율도 계속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연구해서 왼쪽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거는 1일 구매자 중에서 3회 이상 재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4회 구매자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 숫자를 셌는데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저희는 저희가 증명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광고비를 태우고 수익을 최소로 가져갔어요. 거의 마이너스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분들과 어, 어디까지 우리가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점점점 증가시키다가 24년도까지는 최대로 증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산물의 신선도가 잡자마자 보내는 가장 높은 신선도는 사실 프리미엄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프리미엄 상품을 받아주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 단골들이 그러니까 재구매자들이 조금씩 이탈한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구매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격대가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저희가 광고를 멈췄고요. 수익을 적정화시켰고, 앞서 3년 동안 연구한 QC를 최적화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지난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는 광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요 재구매자의
4회 이상 재구매자의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팬덤이 분명히 존재하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가입자 구매 전환율, 뭐 세션 구매 전환율과 같은 그 이커머스 그 주요 지표들을 업계 평균들이랑 비교했는데 대부분 다 준수합니다. 준수한데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이제 데이터들이 그렇지만 조건 값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집계 방식이 항상 정확하게 그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건 국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추정치인데 저희가 재구매 주기가 조금 느린 것 같다 평균이 이런 그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 커버해야 될 부분이 이것들을 앱 편의성이랑 마케팅 강화로 극복하겠다. 근데 하나 저희에게도 긍정적인 거는 저희가 집계한 방식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재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할수록 재구매 주기가 빨라져요. 심지어 가장 빠르신 분은 5일에 한 번씩 300회 이상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요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는 요 부분들을 커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일단 다음 성장 전략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요 위에 표를 보시면 기존의 수산물 거래는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죠. 조업을 하신 다음에 수협을 통해서 그 중매인에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상인들을 통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고객 매칭을 해서 발송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새로운 방식은 조업 열전형은 조업 직전이나 직후에 바로 고객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공을 해서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아직 이제 저기 초기 단계의 팀이었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자본력으로는 기존의 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D2C 거래 운영을 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달랐던 건 어부가 그 D2C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어부에게 배포했던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업 요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서비스가 내, 고객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종을 언제 알림을 받고 싶은지. 그러면 그 시점, 내가 원하는 어종과 원하는 시점에 맞는 조업이 생겼을 때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번 달 말에 저희가 런칭이 되고요. 음, 다음 주 개발 목표인데 보통 이제 뭐 저희 테스트하고 나면 아마 6월 초면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백엔드 이미 개발은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AI가 성향을 분석해서 큐레이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AI 기반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좀 더 빠르게 내 조업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와 빅데이터가 구매 전환과 재구매 주기를 앞서 살펴본 약점이었던 재구매 주기를 더 빠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케팅 쪽은 저희는 조업 기반 컨텐츠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게 이제 어부들은 상세 페이지를 상인들만큼 예쁘게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어부들 직접 촬영했거나 어부들이 저희가 어부들의 배 CCTV를 붙여서 촬영한 영상들을 가지고 주 편장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유튜브에 배포하고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그것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23만 회원을 모아왔거든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지표에도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못 드리고 넘어왔는데 CAC가 굉장히 낮습니다. CAC가 거의 저희는 3,000원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조업 컨텐츠가 계속해서 CAC를 낮춰주는 건데, 지금 최근에 저희는 이제 그걸 AI로 만드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월부터 지금까지 주당 거의 한 10편 정도씩 만들어 보고 있어요. 어, 아예 스토리를 새로 만들어서 AI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부가 준 이미지를, 사진을 영상화하는 것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컨텐츠 마케팅을 할 예정이고요. 하나 재밌는 건 마케팅 쪽에서 저희가 최초의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여기가 화면이 잘려가지고, 가려지네요. 어, 나, 뭐야.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줌에 패널이 제 컨텐츠가 글씨를 가리고 있어서요. 이렇게. 네.
저희가 처음에는 아웃도어용 3050의 남성이 주력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거는 24년도 데이터, 아니 23년도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이때만 해도 거의 처음엔 한 80%였고 한 70% 가까이 남성이었고요. 30%가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60% 밑으로 50% 가까이가 남성이고 4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의 그 고객 프로파일이 아웃도어용 3050 남성에서 3050 그냥 일반 남녀로 특정할 수 없는 남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에서 성장 계획인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고 싶은 모습이고요. 최소 투자 금액이 10억에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의 3J 투자를 받았을 때를 상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 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마 저희 사전 공개 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플랜 A고요. 근데 요 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요 페이지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이제 시뮬레이션은, 성장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상상해서 그리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실적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 코어 밸류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특히 이번 조편황 데이터가, 앞으로의 저희의 그 약점인 재구매율 주기랑 구매 전환율을 좀 더 높여주는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업 현황 데이터라는 것은 최적의 타이밍에 조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통해서 거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업 데이터를 개발 인력을 어떻게 늘릴 건지, 그래서 어떤 KPI를 늘릴 것이며, 그 다음에 다른 코어 밸류들은 어떤 코 KPI를 늘리면서 성장할 것인지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차에는 500억에 달성하려고 하고요. 이번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저희가 이런 VC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런웨이를 위한 브릿지 자금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저희가 또 VC들을 설득하는 이제 스케일업의 하나의 근거인데, 이제 앞서 살펴보셨듯이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CAC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최적화한 이 3년의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한 것은요. 매출 연동비를 뺀 공원 수수료율이 한 8% 돼서 사실 매출 대비 공원 이익률이 이 수수료만 봤을 때요. 저희가 수수료가 주요 매출이니까요. 40%의 공원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공개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부분의 이커머스가 75%가 3년 이내에 폐업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7년 차거든요. 근데 대부분 살아남은 이 서비스들의 특징이 이 공원 이익률이 30% 이상을 유지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0%로 이미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보린 구매 CAC와 LTV 공원이익 LTV를 비교하면 1대 7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 살펴본 것은 단골들의 CAC LTV 비율이고요. 이건 전체 회원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때 역시 똑같이 1대 7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계산식이 반복됐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저희가 아주 단순 계산해서 우리의 평균 단가, 수수료율, 공원이익률, 그다음에 고정비, 그래서 연간 거래 건수랑 이거를 이 BP 연간 거래 건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원 수. 사실, 그러니까 회원 구매 전환율이 늘어나는 게 저희 목표인데, 늘어나지 않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상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했을 때, 그냥 광고비가 한 9억 정도 소진을 하면 저희가 50억대로 연간 BEP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당연히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하진 않죠, 누구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는 자본이 유입됐을 때 성장 스케일업 하면서 BEP를 달성하는 그러니까 안정화된 서비스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이게 저희 스케일업의 또 하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크라우드 펀딩 굉장히 요즘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시장도. 근데 1차 때 저희를 도와주신 분도 이미 계시고, 2차 때 이번에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를
위해서 저희가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모이면 저희가 이거 달성할 수 있는 편인데요. 2년 후에 거래금이 한 34억 원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인력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유지해서 BP를 달성하는 계획인데요. 계획상 아까 이제 복잡한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목표 달성률은 이미 100%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걸로 뭐 우리가 대단한 걸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보통 저희가 상반기 목표는 높게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시즌은 이제 4분기, 3분기에 오거든요. 수산물은.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건 저희가 이제 요 플랜 B를 대비해서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 B의 가장 핵심은 이제 오르가닉 마케팅으로 얼마 k러니까 10만 명의 회원을 더 모집하는 건데 저희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는 파동기사 컨텐츠 앞서서 보신 주당 그 10편 정도 저희가 제작해서 계속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제휴를 하고 있어요. 이 마케팅 제휴란 말 그대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거래량은 늘어나는 건들이니까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기사 콘텐츠로 커머스를 만드는 이렇게 더비비드라는 그 사내 창업팀이 있어요. 거기랑 저희 이미 계약 체결을 해서 4월 테스트를 끝냈고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 기관인 스위스의 본점을 두고 있는 WWF가 WWF와 지금 실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협의 의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양 보존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수익을 WWF에 기부하고 해양 보존 기금으로요. WWF가 저희 캠페인을 홍보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파도 상자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입으로 어업이 바다를 정화하는 활동을 하자. 근데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저희가 일단 공원 이용률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홍보를 더블더블해서 그 대행해주면 저희 쪽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공원 이익을 최종 수수료를 높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어부님들이 또 이 취지에 참여하는 의미로 공급가를 낮춰주시기로 하신 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이 볼륨이 저희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도 아직 실무 검토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 4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3월 중에 의사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골든브릿지라는 곳은 이제 식자재 플랫폼인데 픽업 스토어라 그래서 동네 가게들과 공동 구매를 진행해 해주는 이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이제 이쪽은 저희 이제 저희를 투자해주신 투자사의 포트폴리오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게 됐다가 이제 지금 실무 검토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서로 의사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게 플랜 B를 12% 거래 전환율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굉장히 컴팩트하게 QC를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구매 전환율이 8%였는데 이미 지금 1월에서 4월 10%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5월에 개발 완료되는 요 기능들, 그다음 기능들이 나오면서 조업 요청 편의성이 개선되면 12%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플랜 B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플랜 B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고 있고요.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불시 투자를 받아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요걸 준비를 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그게 또 하나의 VC 선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다 바닷가 출신들이고요. 그래서 바다를 굉장히 잘 아는 팀이고요. 저희 이제 개발팀 쪽은 AI와 빅데이터에 굉장히 실무 경험이 많은 팀들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저희는 프리 A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가 18.5억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중진공이랑
제주 청년 그래비티에서 브릿지 자금을 받아서 살아남았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팁스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이 정도 저희가 지금 7년 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7년 차 기업에 아직 이제 시리즈 A 라운드를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2019년에 사실 제가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22년도부터였고요. 그리고 앞서 뭐 설명드렸었지만 이 이커머스의 폐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D2C 브랜드는 80%가 3년 안에 폐업을 한다는 데이터도 제가 봤는데요. 저희가 실력자가 살아남았다는 거, 또 그만큼의 우리가 그 역량이 있는 팀이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 D2C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캐펙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커머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커머스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수산물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그 수산물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높은 캐펙스 때문인데 저희는 바다가 창고고 재고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캐펙스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분명히 확인된 팬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계속 CAC 비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콘텐츠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제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앞으로 스케일업 하는데 굉장한 큰 장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아까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뭐 1차 때 참가해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까지 실제로 이번 D2C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요 부분 아까 장기 마이스톤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D2C가 조업 데이터로 가서 파이낸싱으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페이지 2장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업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자본 유입이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산업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럼 자본을 유입하려면 저희도 지금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분들 요청드릴 때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다 어부님도 수첩에 적혀 있거나 머릿속에 있거나 아니면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유입이 안 되고 그리고 자본을 음성화해서 전달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화주라고 해서 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업을 나가기 위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운영 비용을 조달해야 되는데, 약간 사채처럼 조달을 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왜 사채처럼 조달되냐? 요 데이터를 보시면, 정책 자금 중에 가장 좋은 게 어업 경영 자금이라는 건데, 공급률이 50%가 안 돼요. 돈을 준비해놔도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협은행에서 어업 대출 비율이 16%밖에 안 되고, 실제로 어업인 대출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뭐죠? 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익성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곤란한 조업은 한 40% 정도고 비조업원들도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속 악화되고 계속 악순환이다. 그래서 요거의 경결고리를 끊으려면 이 데이터를 자동 DX화하면 된다. DX화해서 이 조업 데이터를 만들면 분석적인 조업이 되고 수익 구조도 체계화되고 재무 분석되니까 자본 유입돼서 더 나은 데이터를 만들 거다인데 이 데이터를 어부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부님들이 자기의 지금 조업도 너무 힘든데 여기에서 시간을 내서 이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산물 이력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거기에 수산물 이력제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는 어업인이든 상인이든 그거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D2C 거래가 되는. 그래서 이 D2C 거래가 나중에 스마트 조업 시스템 업바이닝식으로 발전하는데 요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주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어부 앱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문이 새로 들어오면 어부가 3일 안에 발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답변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다고 누르면 가능으로 가고요. 그 주문을 선택해서 관망 중으로 누르면 관망 중이라고 가요.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저기 소비자한테 알림이 가고요. 관망중을 누르시면 관망하고 있다라고 알림이 갑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수집 중인
조업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를 어부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2C로 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앞으로 이것들을 좀 더 그 확장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립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신용 분석을 할 수 있고 수익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파이낸싱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어업인들 지금 한 200분 정도 되시는데 온갖 마을에는 여러 그 선단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선단들이 이제 같이 조업을 하시는 별도의 친구 동료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선단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을을 다 제외하고 선단들만 카운팅을 해봐도 지금 저희 어부님들의 공급량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액티브 어부님들이 한 8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급은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될 건 이제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 마케팅을 본격화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게 항상 이제 앞에 들으시는 분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발표하면 굉장히 좀, 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데, 또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저녁에 또 안 보이는 또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1차 때 발표해 주신 거랑 비교해서 들었을 때도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대표님이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답변을 주실 건데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나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야지 이게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도 알 수 있거든요, 질문을. 그렇게 한번 하고 혹시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 공유어장에서 거기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고 네,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어, 이게 아니 네. 그럼 제가 대표님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 제가 사실 좀 궁금했던 게 그 CAC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CAC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 CAC라는 거는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CAC는 고객 획득 비용이고요. 단순히 회원 가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회원 가입을 하면 그중에서 3명이 샀다고 하면 그 전체 10명을 획득한 비용을 그 3으로, 1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한 명의 구매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매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네, CPA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굳이 따지면, 네, 그러니까 획득 비용, 그러니까 이제 네,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는 비용이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퍼포먼스 광고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규모를 키우면 이게 사실 들어갑니다. 그 CPA가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좋은 CPC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게 정말 최저값이긴 한데 저희가 근데 원하는 거래 금액이 있잖아요. BEP를 맞추기 위한 거래 금액은 지금 또 54억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음, 거기까지 또 올리면 그 CAC가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광고를 통해서는 음, 뭔가 그 거래 맞습니다. 금액을 그 어떻게 저희 뭐 로아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네, 광고비 투입 대비해서 그 매출의 어떤 이제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숫자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네, 이 규모에서는 CAC가 잘 나오지만 그래서 이 네.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퍼포먼스 세팅을 해 두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광고는 퍼포먼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가 생겨요. 광고 비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CAC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이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단순히 컨텐츠 마케팅을 외부 채널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CAC 영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저희가 2025년에도 매일 50명씩 광고 비용을 쓰지 않을 때도 50명씩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30명에서 50명 정도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컨텐츠를 그 SNS 채널에 배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컨텐츠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 그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23년 때 제 기억에 한 10만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24년에 한 24만 정도 20만을 돌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CAC가 그럼 이제 23만을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 CAC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광고비를 조금 썼다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오히려 CAC가 더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이게 왜냐면 광고는 많이 안 쓰고 오르가닉은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CAC를 스케일업 하면서 CAC를 낮추려면요. 그 오르가닉 유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오르가닉 유입의 핵심을 컨텐츠로 봤고, 그래서 근데 컨텐츠도 그냥 아무 컨텐츠나 그 오르가닉을 유도하지 않는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 마케팅을 하면서 조업 컨텐츠에 대한 소비층이 확실히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 네, 그래서 저희 보면 여기 뭐, 저희가 어부가 하나 촬영한 뭐, 뭐죠? 대왕장어, 용왕장어의 그 영상인데, 이거가 993만, 지금 이거 1000만 뷰 넘었거든요? 1000만 뷰,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어부들한테 그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거. 또 하나 궁금한 건 최근에 그 AI가 도입되고 나서 퍼포먼스 광고에 대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도 AI가 도입되고 나서 니네가 타겟 설정하지 말아라. 일단 비용을 쏟으면 우리가 최적화해주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지금 효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 뭐 특정 분야,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서 광고를 하던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엠러빈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최근에 AI 도입하면서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게 지금 보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기존에는 안 하던 일반 뭐 쇼피라는 이제 커머스의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퍼포먼스 광고도 좀 네. 변화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 속에서 약간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결국 저희가 퍼포먼스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는 퍼포먼스는 지량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AI로 최적화해서 그 결국에 그 뭐죠? 좀 더 운용 효율성을 늘렸다는 건데, 퍼포먼스를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그건 증명됐거든요. 아무리 운용 효율성을 높여도 스케일업을 하면 결국에 CAC가 늘어나거든요. 아, 그죠, 그죠. 왜냐하면 그 슬롯의 가격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광고 슬롯이 제한적이잖아요. 퍼포먼스 슬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메타와 구글 퍼포먼스 광고 세팅을 해놨던 이유는 우리가 그 컨텐츠 마케팅으로 충분히 저희 광고를 저희 배포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여유의 광고 자금이 있어서 좀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쓰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컨텐츠 마케팅을 끌고 갈 예정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질문 들어온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결국 그 CPC 광고, 그러니까 그 CAC 광고라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비용을 키우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 고객군 타겟이 너무 지나치게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사실 저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회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을 때 네. 할 때 당연히 엄청 신선한 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동네 횟집에서 배달 주문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음.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대한민국의 회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선하고 바로 잡은 어떤 생물로 만든 회를 먹고자 하는 그 타겟층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좁은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에서 동네 횟집에서 쉽게 주문해서 먹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고 이건 되게 니치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투자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70점만 넘으면은 상관이 없는 퀄리티면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음, 대부분이고 90점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죠. 그걸 위해서 뭔가 더 기다리고 미리 뭐 요청하고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타깃 좀 좁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 음,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해봤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예, 일단, 그거부터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부가 잡아서 보내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든 조업 편의성이 이제 완성됐다고 했을 때 저기 앱의 고도화가 이미 이루어졌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나 우리가 바로 옆에 손에 달 수 있는 동네 횟집을 뛰어넘어서 이걸 먹으려고 하는 흔히 말해서 수산물 매니아가 얼마나 됐냐라는 걸 먼저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치 마켓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이 어느 정도냐인데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선 추정, 추정했던 건 약 200만 정도예요. 왜냐면 하나 혹시 뭐 아주 뭐 데이터들이 많지만 저희가 그냥 심플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의 60%는 육류를 선호하고요. 40%는 수산물을 선호한대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입맛의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그러니까 장이 그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에 아주 이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 정도에서 저는 그러니까 40%에서 그 10% 정도가 수산물 매니아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백업하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게 한 100만 정도, 200만 정도 되거든요. 20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면 3년 차에 500억까지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회원수를 140만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파이낸싱으로 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D2C 그거는 일단 아주 니치 마켓으로도 충분한 규모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제가 또 럭셔리 요트 인더스트리에 있었었거든요. 이제 30대 때 거기에서 이제 부무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명품 브랜드 전략이 여기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핸드백을 1,000만 원짜리를 사고 2,0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 명품 시장도 니치 마켓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제 열풍이 불었던 게 나도 구찌 지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걸 이제 팔로우 클래스라고 분류를 해요. 어제 충성고객 피라미드에서 그 명품 브랜드. 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파도상자의 그 핵심 충성 고객은 여기 살펴본 그 200만. 저희가 500억이 됐을 때 그 140만 정도겠지만 이 사람들은 수산물을 좋아하고 수산물을 잘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겠죠. 난 수산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수산물 어디서 사야 돼? 방금 말씀하신 그냥 쿠팡에서 사는 사람 동네에서 오셔야 돼? 파도상에서 제일 싱싱해. 라고 하면 그분들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거 사진 않겠지만 특별한 날, 어떤 날 여기가 수산물 여기가 최고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질 거다.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네. 또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기술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뭐 기술적인 장벽이 혹시 뭐 있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장 뭐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기술적인 차별성, 기술 차별성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차별성을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어부 앱이라는 거예요. 이 어부 앱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D2C를 할 때 상인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어드민에 들어가서, 셀러 어드민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업하고 와서 포장까지만 해도 너무 바쁜 환경이고, 거기에서 데스크에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주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진, 그래서 보통 핸드폰으로 원터치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을 누르잖아요. 저 가능을 누르면 바로 모든 세부 정보가 택배사로 가요. 그래서 택배사가 송장을 출력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부 D2C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부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고도화될 예정이고요. 그게 하나의 첫 번째 기술 차별성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차별성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차별성들은 이제 저희가 AI를 저기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할 때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유저의 구매 내역이랑 조업 콘텐츠, 조업 그런 것들을 기반해 가지고 성향 분석을 해서 어종을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조업이 지금 맞으실 것 같다라고 추천해 드리는 건데 이 과정이 이 과정에서 AI 파인 튜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파인 튜닝의 개념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실 분들도 계셔서,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I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파도라는 AI가 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파도라는 AI가 지금 막 뭐 미국에서 막 아니 뭐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까지 받은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요. 아니면 그 유저 분석 전문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유저를 분석하는데 유능하겠지만 이 사람이 수산물을 적용시켜서 그걸 분석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 거예요. 신입사원인데 얘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수산물을 볼 때는 뭐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참가자미랑 무슨 가자미랑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가자미야. 그걸 알아요. 그리고 수산물을 비교할 때는 그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변해. 그래서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현지 시세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 시세 시스템도 이해해야 돼.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신입사원한테. 그럼 얘가 이제 능력이 나중에 굉장히 유능한 수산물 유저 분석 전문가가 되면 그 과정이 이제 파인 튜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의 차별성은 또 하나의 특징을 지금 수산물에 특화된 AI 파인 튜닝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이 거래를 많이 일으켜본 그, 그 뭐죠? 저희 쪽 코치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또 기술 차별성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회를 막 엄청 즐기진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파인 튜닝을 하고 뭔가 큐레이션을 할 만큼 뭔가 그 고객들의 니즈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철에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회는, 그러니까 수산물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경쟁 서비스들도 존재를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네. 커머스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뭐 5월이다라고 하면 5월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배치해 놓은 그냥 그런 수산물들이 그냥 홈페이지 메인에 떠 있고, 뭐 6월이면 6월에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좀 저는 그냥 단순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음, 어종이라든지 스타일이. 음, 근데 왜냐면 이게 뭐 SKU라고 말하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음, 우리가 뭐 백화점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SKU가 있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음, 이걸 수산물의 어떤 매니아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는 건지, 이런 음. 것들, 이게 뭐, 일단, 예, 네네.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산물 매니아들은 당연히 디테일하고요. 원래 네네네. 횟집에 가도 이제 초보자들은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지라고 고민하고, 매니아들은요, 오늘 뭐 들어왔어요? 하고 어항으로 가요. 어항을 음, 가서 봐요. 자기가 그걸 고르는데, 근데 일단 그런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큐레이션과 예약 알림 서비스의 그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알림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뭐죠? 이미 사다 놓고 파는 횟집은 달라요. 횟집은 이미 상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조음 요청 구매는요,
조업이 막 이루어졌을 때 제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조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면 저희는 지금 그래서 매일 조업 소식이라고 해서 아침에 오늘 발송될 수 있는 조업 성공한 것들을 벌크로 한 번에 알려드려요. 회원들한테. 그랬더니 회원들이 알림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오니까 알림을 끄시는 거예요. 그게 구매 전환율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림에 대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 조업 알림 계약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수산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특정한 수산물들, 뭐, 내가 익숙한 수산물들만 먹게 되시는데, 근데 이분이 저희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보고, 다른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건 초보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의 어떤 CRM에 있어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AI 성형분석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활용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좋은 매칭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음, 네, 매칭도 어쨌든 좀 더 정교하게 이분이 더 원하는 거에 포커스해서 알람이 네. 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리고 거고, 피로도도 낮춰야 되고. 그 음, 채널 피로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채널 피로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낮춰야 그 유저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어부들의 매칭 확률도 높아지고 제가 그렇게 이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처음에 헷갈렸던 이유는 이런 AI 큐레이션에 포커스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네. 네이버라든지 이런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말 타겟해서 보여줘야 할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음. 것들은 실제로 그런 거에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아, 네. 근데 수산물도 그런 정도의 무언가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던 거고 네. 아, 근데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제가 하나 답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그 SKU가 저희 대충 세도 한 80개 넘어요. 어종이 넘고요. 음, 그 다음에 똑같은 방어도 이제 회원들, 저기 단골분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음. 요 어부의 포장 방식이랑 이런 게 난 좋아. 그러면 이분은 똑같은 방어도 이 어부님이 잡는 방어 알림만 받고 싶으신 거예요.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도화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이 어종도 일단 80개가 넘는 데다가 80종이 넘는 데다가 여기에 또 어떤 어부나 혹은 뭐 지역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큐레이션까지 더 경우의 수까지 더 고려하면 네, 굉장히 또 많은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주신 거 하나 또 제가 네. 질문 드릴게요. 결국은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공유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번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제가 어디서 그 어떤 창업자가 한 이야기 중에 서비스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그 사람들이 다시 쓰느냐, 그 서비스를 다시 사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제가 가졌던 게 그 두 가지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친구가 추천해서 와서 샀다고 하시는, 뭐, 지인분이 추천해서 왔다고 샀다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또 많이 뭐, 제가 이런 아이 할 때 말씀드리는 사례가, 엄마 아빠가 수산물 너무 좋아하시는데, 수산물 파도나기가 최고라 그래서, 20대 딸이 저희 거를 1인 가구인데 구매를 하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1인 가구 구매 비율이 꽤 높습니다. 한 25% 정도 돼요.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공유받으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그런 자발적인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하나 말씀하신 펀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자연스럽게 일단 공유가 되는 이 부분에서 저희 단골분들이랑 그 단골분에게 소개받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까 말한 이 좋은 요청 편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받았고 심지어 이제 뭐 그분 소개시켜 준 분이 상품을 그쪽으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다시 또 살라고 들어왔는데
조업 요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 지금.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기존 서비스 방식으로 그 D2C 조업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뻔 부분은 사실 저희가 MVP 때 이미 테스트를 했었는데, 요, 저희 아까 요 말씀드려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어부가 3일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잡혔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MVP 때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어부님들이 고되고요. 그리고 고되고 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피로도를 딱 굉장히 낮춰놓고 앞서 저희가 한 대로 그리고 이걸 고도화하는 게 저희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어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업 요청하셨어요. 그럼 그분한테 별도로 알림이 가요. 지금 오늘 배가 출발합니다.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잡았으면, 지금 잡혔습니다. 그 돌아와서, 택배 발송했습니다. 뭐, 요런, 그래서 그런 것들, 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다를 뭐, 그걸로 보여준다든가, 지도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 폰 요소는 아마 요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저 앞서 보시는 저 조물중 편성을 개발하고요. 그걸 고도화할 거예요. 요 조업 현황 상황을 회원에게 전달하는 그 단계를 고도화하면서 그 펀 요소를 가미할 예정입니다. 그때쯤 되면 뭐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상품을 나열하지 않고요. 지도 형태로 대를 배포하거나, 그러니까 지도 형태로 뭐 이렇게 그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UI, UX를 다들 설계는 해놨는데 아직 이제 뭐 이게 자본의 한계가 있어서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폰 요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제 궁금한 거가, 이제 사실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경쟁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수산물의 D2C라고 하면 D2C이고 아니면 그냥 이제 꼭 D2C는 아니지만 어떤 일종의 커머스의 형태로서 중간에 배달앱의 성격이 좀 더 강했던 뭐 서비스라든지 그런 특화된 서비스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서비스들이 좀 어려워졌거나 혹은 뭐 예전만큼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 모든 이런 커머스 베이스의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긴 하고 다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나 뭐 앞으로 뭐 현재는 완벽한 경쟁사는 아니지만 좀 겹치는 경쟁사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부디2C는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일리 베이스 어부디2C는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고요. 근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이 D2C의 학문적 정의가 그 직거래라고 하면요. 지역 상인이 발송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직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말 그대로 산지에 계신 이제 상인분들, 중도메인들이시거나, 그래서 거기가 저희의 이제 경쟁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호교주의 적단의 산지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뭐, 산지 마켓, 그 대부분 이제 상인분들이 이렇게 보듯이 사놓고 파는 그런 경쟁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도 빠르시고, 왜냐면 다 상인들이시니까요. 이제 저희 어머님도 좀 그런 게 느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 채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놓고 팔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비용 발생하고, 삽입 비용 발생하고, 시설 비용 발생하고, 그 선도가 판매 과정에서 하락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걸 뛰어넘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판매 과정에서 선도가 하락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발생하는 재고 비용, 사입 비용, 시설 비용 문제. 이분들은 이제 그걸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분들의 최대 장점은 회원들 입장에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선도 떨어져도 오늘 바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가게 가서 바로 산다든가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쪽 채널에서는 정말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데 판매 과정에서 손을 유지하니까요. 근데 조업 현황 데이터가 좀 바로바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의 포장은 제가 봤을 때 양사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분들을 굳이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보완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상인분들이 하는 것들이 고도화되면 결국 그 선도나 사입 비용을 해결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저희랑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궁극에 가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궁극에 가면 결국에 스케일업이 돼서 궁극에 가면 그런 그 시장에서 서로 이제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저는 근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해결책인 거니까요. 그럼 그냥 제가 그냥 조금 서비스가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인분들한테 사면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오든지 내일 아침에 오든지 뭐 약간 요 정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서비스들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그 플로우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표님? 저희는 보통 오늘 아침에 주문하시면 한 30%, 35% 오늘 발송되고요. 아니면 음. 내일 발송돼요. 거의. 그러면 사실 상인분들이 그렇게 파시는 거 대비해서 네. 시간상 엄청난 딜레이가 있진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해놔요. 오늘 바로 발송되는 거, 2, 3일 음, 안에 발송되는 거, 음, 그 다음에 이건 잡혀야 발송되는 거. 그런데 음, 이제 그것들을 구분해서 알림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요청 편의성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틀 안에 80%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느리지 않은데, 다만, 그러면 뒤늦게 발송되는 20%는 사전에 이제 유저분들이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단골분들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지금 초기 모델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다음 성장을 위한 그 첫 번째 과제를 저희는 이 앱 고도화에 두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오늘 발송되는 게 35% 정도라고 말씀 주신 거죠, 대표님? 네네. 근데 이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날짜가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픽스되지 않고 날짜가 퍼센테이지로 오늘 도착할 수도 있고 내일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사실 좀 고민의 포인트일 것 같아, 당연히. 왜냐면 오늘 먹고 싶거나 오늘 가족 행사에 필요한 건데 음, 혹은 내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올 수도 있다. 네. 이게 그런 게 또 하나의 허들 아닐까 허들이 될 싶기도 수도 하거든요.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저희 서비스 초기 경험의 허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재구매를 방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죠? 저희 가게에서 굉장히 주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요일이 목요일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보통 드실 건데 오늘 출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항상 거래량이 제일 높아요.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목요일 날 주문했는데 목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도착해도 대부분의 저희 상품들은 진공 포장돼서 가거든요.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토요일 날 드셔도 거의 그 선도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죠? 그,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이틀이 지난 걸 바로 12시간 안에 받은 거나 아니면 잡자마자 진공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이틀 있다가 먹은 거랑 비교를 하면 저희 캐도 선도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약간 익숙해지시면 그걸 컨트롤 하시는 법들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늘 주문에 반드시 내일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무조건 출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그 섹션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음, 오늘 반드시 발송되는 것들. 네. 근데 그럼- 그걸 이제 좀 더 도도화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초기에 어쨌든 그 고객들을 획득시켜서 전환하는데 학습비용이 좀 필요한 서비스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고객들이 일반적인 네. 커머스보다. 네네. 그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투자자분들 이거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에는 투자를
이제 꾸준히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가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서, 혹시, 이런 포인트가 좀 지금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하기에는 어려운 포인트인데, 대표님 보셨을 땐 이런 포인트는 이런 단계에 가면 극복이 될 것 같다. 약간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VC분들의 입장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좀 아, 부담스럽긴 그렇죠. 아니, 물론 하는데요. 또 VC분들도 다 네, 다르니까 상황이, 네네. 네, 맞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이제 관점이 다 다르죠.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VC들을 만나서 받았던 건 사실 저희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기보다 지금 자본이 당연히 22년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요. 저희 VC분들이. 그건 뭐 거의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수산 커머스들이 폐업을 했고 살아남질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살아남았죠. 왜냐면 저희는 팬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 자체에 대한 약간 거부 반응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다 음, 좋은데 그 섹터, 커머스고 플랫폼이고, 수산물이니까 좀 투자하기가 무섭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많은 심사역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를, 그러니까 그 섹터가 이렇게 됐을 때 살아남는 기업이 보통 이제 크게 성장하고 나중에 다 먹는다. 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기회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 무슨 그 국민 성장 펀드도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곧 기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증명한 이런 생존력, 그리고 팬덤, 이런 것들을 또 좋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IR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좀 시기가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저희가 그냥 잘하는 걸 계속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산물 커머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 한번 이제 시간이 한번 어려웠던 시간이 한번 있었으니까, 그 경쟁사들이. 좀 그런 부분의 망설임이 하나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그 뉴넥스라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브랜디라는 아, 예. 회사를 네네. 하여튼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커머스였는데, 네. 일종의. 거기도 최근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 수산 커머스에 좀 지금 최근에 음, 두려움들이 약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은 기업이 결국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도 결국 듭니다. 왜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 또 무신사는 잘 되잖아요. 결국 1등이 되어서 살아남았고, 지금 맞습니다.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듭니다, 대표님. 네. 저도 들고. 요 특징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요걸 못 뛰어넘은 거거든요. 브랜디도 캐펙스에서 무너졌고요. 너무 높은 캐펙스, 그거 잘못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나온 뭐 말씀하신 오늘회 같은데, 이런 데는 컨텐츠 소스가 없었어요. 여기서 CAC가 계속 높아졌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재고 비용이 있어. 그리고 저는 그쪽 이제 공원유이랑 CAC, LTV는 모르겠어요. 그쪽 비율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것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논리적으로 저희는 다른 모델이라는 건 인지는 하고 계세요. 네. 또, 네. 또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비용을 통제하는 형태의 약간 데이터 드리븐한의 경영을 좀 하시는 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약간 네. 그렇게 느끼는데, 왜냐면 네네. 저도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기업들마다 다 특색이 있고 또 어떤 게 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퍼포먼스 마케팅 혹은 그냥 브랜딩으로 그 음, 투자받은 돈을 쏟아 부어서
그냥 스케일을 만든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1등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잘 안 된 기업들은 또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비용 통제적인 데이터 드리븐 기업 사업을 하면서 덕분에 또 살아남았고, 덕분에 또 1등이 기회가 왔을 땐 또 저희가 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제가 궁금한 것들은 많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저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뭐 저보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드릴 텐데 아마 요 영상 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제가 답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대표님, 늦은 시간까지 또 벌써 9시 16분이나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저희가 시작하니까 프로젝트도, 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